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여러분도 익히 들어보셨을 탄소 중립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해양에너지, 특히 조류에너지가 어떻게 이용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진학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장면은 명랑의 한 장면인데요. 울돌목의 빠른 물살을 이용하여 단 13척의 배로 133척의 일본 수군을 물리치는 아주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빠른 물살을 이용해서 명랑해전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의 지혜를 계승하여 현재는 조류로부터 깨끗한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력 통계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을 통해서 30%에 가까운 전기를 생산하고 있지만 여전히 석탄 화력이나 가스와 같은 화석 연료를 이용하여 60% 이상의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탄소 중립에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의 기여는 여전히 7.5% 수준에 머물고 있고요. 이마저도 태양광 발전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을 올리고 탄소 중립에 더 많이 기여하기 위해서는 태양광 발전 외에도 다른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기술 투자와 그리고 이런 기술들을 많이 보급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에서도 해양수산 분야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운, 수산어촌, 해양에너지, 블루카본, 항만 등 5개 주요 부분으로 나누어 각각 목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해양에너지 개발을 통해서 2050년까지 230만 톤의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 분야 전체 탄소 배출 절감 목표인 324만 톤의 약 70%를 해양에너지 보급을 통해서 줄이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나라의 조류, 조력, 파력, 해양에너지의 기술 개발과 보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해양에너지 가운데 조류발전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먼저 조류는 어떻게 발생하는 것일까요? 조류는 조석현상에 의해서 발생하는 바닷물의 흐름입니다. 조석현상은 지구의 원운동에 의해서 발생하는 원심력과 지구와 달, 그리고 태양 등 천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력에 의해서 해수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입니다. 이 가운데 원심력은 모든 지점에서 크기와 방향이 일정하지만 인력은 달과 태양의 위치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구와 달, 태양이 나란히 있을 때 인력이 가장 크고 달과 지구, 태양이 수직을 이룰 때 인력이 가장 작게 발생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높이 변화 등 조석 현상은 음력 달력을 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조석 현상에 의해서 바닷물의 높이가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주변에 있는 바닷물이 이제 이동하게 되는데요. 즉 흐름이 생기는 것이죠. 이때 섬이 많고 수로가 좁은 해역에서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이 자료는 우리나라 진도 부근의 바닷물 높이와 흐름의 속도를 계산한 결과인데요. 울돌목을 비롯하여 여러 좁은 수로에서 물살이 빠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 프랑스 등의 나라에서 이런 빠른 흐름이 있는 곳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나라에서는 바닷물의 빠른 흐름을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하려고 하는 그런 조류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요. 풍력발전과 마찬가지로 터빈, 발전기, 전력변환장치 등의 발전 설비와 이러한 발전 설비를 지지하기 위한 지지구조물로 구성되어 있고요. 조류에너지로부터 생산할 수 있는 전력은 효율, 밀도, 그리고 단면적이 비례하고 유속의 3제곱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유속이 조금이라도 큰 곳이 조류발전에 매우 유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바닷물의 밀도가 공기의 밀도보다 800배 이상 크기 때문에 발전기의 크기가 같은 용량이라고 할 때 조류발전기가 작습니다. 빠른 흐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조류발전의 주요 방식으로는 수평축과 수직축 발전 방식이 있습니다. 수평축 조류발전은 흐름의 방향과 회전축의 방향이 나란한 발전 방식이고요. 유속이 느린 곳에서도 발전을 할 수 있고, 이에 반해 수직축 조류발전은 흐름의 방향과 회전축이 수직을 이루는 그런 발전 방식이고요. 이 수직축 조류발전 시스템은 구조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발전 설비를 육상에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와 유지 관리가 수평축 조류발전에 비해서는 조금 편하다고 이렇게 할 수 있고요.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조류발전 시스템들은 대부분 수평축 조류발전 시스템입니다. 이런 조류발전과 관련된 핵심 기술로는 우선 블레이드, 허브, 낫셀과 같은 조류발전 발전 설비에 대한 설계 및 제작 기술, 그리고 이런 발전 설비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하중을 안전하게 집 안으로 내려보낼 수 있는 지지구조물에 대한 설계 및 제작 기술, 그리고 어느 지역의 에너지 밀도가 높은지 이런 조류 에너지 자원량을 분석하는 기술, 그리고 발전 단지를 구성할 때 동일한 면적에서 가능한 많은 전기를 생산해낼 수 있도록 하는 조류 발전 단지 최적 설계 기술 등이 있습니다. 또한 조류 발전은 설치 및 유지 관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의 기술 개발도 필요하고요. 따라서 조류 발전 기술을 개발하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해양학뿐만 아니라 기계, 전기, 전자, 토목 등 다양한 분야의 융복합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고요. 여러분이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있더라도 관심만 있다면 조류 발전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국내에서는 상용화된 조류 발전 시스템이 거의 없지만 해외에서는 이미 성능을 어느 정도 검증한 조류 발전 시스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린 조류 발전 시스템은 모두 바닥에 고정되는 형식의 조류 발전 시스템이었고요.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부유식 해상풍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조류 발전에서도 부유식 조류 발전 시스템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으로 영국 오비탈 마린 파워사에서 개발한 O2 시스템과 스페인 마젤란 리뉴어블사의 ATIR 시스템을 들 수 있는데요. O2 시스템의 경우 양쪽 날개에 1메가와트급 터빈을 설치하여 총 2메가와트급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두 시스템 역시 실제 해상에서 성능을 검증하였고요. 지금 여러 나라에 수출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울돌목과 같이 빠른 흐름이 있는 곳이 서해안과 남해안 여러 지역에 있기 때문에 2000년대 초부터 해양수산부 지원 사업으로 조류에너지 실용화 기술 개발과 관련된 여러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성과로 아마도 울돌목에 있는 시험조류발전소일 텐데요. 울돌목 시험조류발전소는 원래 1메가와트급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는 80kW급으로 줄여서 운영하고 있고요. 발전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조류 발전을 통해 전기를 생산하고 그 생산한 전기를 전력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조류발전소입니다. 울돌목 조류발전소에서 적용하고 있는 발전 방식은 말씀드린 수직축 조류발전 시스템이고요. 그래서 흐름 방향과 수직인 그런 수차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 중에 혹시 궁금한 점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울돌목 조류발전소는 1메가와트급으로 개발되었지만 현재 80kW급으로 운영 중인 이유는 무엇이고 1메가와트는 어느 정도의 전기량인지 궁금합니다. 네. 사실 그 부분은 저희도 상당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원래 1메가와트급 조류발전소를 건설할 때 발전소의 위치는 진도대교 바로 밑부분이었습니다. 거기는 유속이 초속 4.5m까지 나오는 그런 지점입니다. 근데 설치 공사 중에 크레인이 그 진도대교를 부딪히는 그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위치를 옮길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서의 유속이 사실 그 진도대교 밑보다는 조금 느립니다. 그래서 좀 축소를 해서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80kW급으로 줄여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메가와트면 어느 정도 가구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보통 가정용 전기가 한 3kW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300가구 정도 되는데 사실은 이 석탄 화력 발전소에서는 계속 1메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근데 조류 발전이라든지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는 이 조건에 따라서 이 변동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류 발전 같으면 유속이 작을 때는 발전량이 적고요. 유속이 빠를 때는 발전량이 높습니다. 그래서 1메가와트급이라고 하더라도 평균적으로 균일하게 어떤 조건을 보면 약 330kW급 발전기와 같기 때문에 한 100가구 정도의 전기를 공급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울돌목에는 다양한 조류발전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할 수 있는 해상 시험장이 구축될 예정입니다. 이런 해상 시험장이 구축되면 시스템 개발사는 더 적은 비용과 시간을 들여서 그들이 개발한 시스템을 대한 어떤 성능을 해상에서 검증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조류발전 기술을 상용하기 위해서는 해상에서의 성능 검증과 함께 조류발전 부품에 대한 성능 평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부품 성능 시험과 관련해서 해양수산부 지원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조류발전 부품 성능 시험동을 구축하여 현재 시운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국내에서도 더 많은 시스템이 개발되어 상용화를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되고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예측이 가능한 조류의 특성을 이용하여 우리는 430년 전 명랑대첩이 있었던 그날의 바닷물의 흐름과 전투 상황을 추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의 어떤 선박 기술로는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배를 만들 수는 없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밀물 때 그 물살을 타고 올라가는 그런 것으로 저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 9시에 조선군이 밀물을 이용해서 우수영 앞바다로 이동을 시작하고요. 그게 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오후 7시에 일본군이 밀물을 이용해서 벽파진으로 이동을 시작했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게 약 4시간 정도 소요됐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그리고 명란대첩 당시, 그러니까 1597년 âm력 9월 16일 전투 진행 상황을 추정한 결과인데요. 7시 반에 일본 함대가 벽파진을 출정하고 이 당시 이제 밀물을 이용해서 이제 이동하는 것이죠. 그리고 조선 함대는 8시 반에 우수영을 해서 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속이 가장 빠를 때 이제 만나서 이제 어느 정도 그 전투를 이제 시작하는데요. 오전 9시에 이순신 장군의 함포 사격을 개시하고요. 그리고 11시 반에 안위가 도착하고 이제 유속이 점점 느려집니다. 이제 유속이 느려지고 전류, 그러니까 흐름이 바뀌는 그런 순간에 일본군 전함 3척을 이제 격파하게 되고요. 오후 3시에 일본 수군의 배를 28척 격파하게 되는 그런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요. 그리고 오후 3시 반에 일본군은 패퇴하는 그런 전투로 이제 진행됐을 것으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430년 전의 어떤 명량 대첩 상황을 지금 다시 재현할 수 있는 것도 조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예측 정확성 그런 것들에 이제 기반하는 것이고요. 이런 조류의 특성은 사실 기후라든지 뭐 날씨 변화에 상관이 없이 우리는 예측할 수 있고 또 그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조류의 특성 때문에 조류 발전에 의해 생산되는 전기량은 매우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고요. 전력 수요 예측과 함께 다른 발전원 운영 계획을 수립하는 데 유리합니다. 혹시 더 추가적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류 발전 시스템의 장점이 궁금합니다. 조류 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들,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이라든지 조력 발전이라든지 이런 부분보다 좀 더 다른 장점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여름철에 발전량이 많이 줄어들죠. 하지만 조류 발전은 기후라든지 날씨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항상 예측이 가능하고 조석 현상에 따라서 줄고 늘고는 있지만 그런 영향을 받지 않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조력 발전의 경우에는 방조제를 쌓아야 합니다. 방조제 건설에 따른 어떤 환경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고요. 하지만 조류 발전은 이런 방조제를 쌓을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또한 유리한 점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차이는 규모에 있습니다. 조류 발전은 바닷물이 빠른 해역에 설치해야 되는데 이런 해역은 보통 수심이 20에서 60m인 좁은 수로가 되고요. 따라서 수심을 고려하면 시스템의 크기를 무한정 키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풍력 발전의 경우에는 기술적인 문제만 없다면 얼마든지 풍력 터빈의 크기를 키울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도 8메가와트급, 12메가와트급 풍력 터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류 발전기의 경우에는 1에서 2메가와트급이 최종적인 어떤 상용화 규모로 그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또한 풍력 발전은 주요 발전 설비가 육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설치나 유지 관리가 조류 발전보다는 좀 유리하고요.
반면 조류발전은 주요 발전 설비가 수중에 있어서 수밀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수한 케이블 커넥터가 필요하고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내구성 시스템이어야 하는 등 풍력 발전에 비해서는 어떤 기술적 난이도가 높은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각국은 기후변화를 억제하기 위하여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수립하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 가운데에는 해양에너지를 보급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해양에너지 선진국인 영국, 미국, 프랑스 등에서는 2050년까지 총 63기가와트급의 해양에너지 설비를 보급하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EU에서는 2050년까지 해상풍력 300기가와트, 해양에너지 40기가와트의 설비를 보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해상풍력 에너지 자원량은 유럽보다는 상대적으로 불리하고요. 조류에너지 자원은 유럽과 유사한 수준이기 때문에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류에너지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류발전 보급을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검증이 완료된 조류발전 시스템의 개발이 가장 시급하고요. 이러한 기술적 검증이 완료된 시스템을 개발한 후에는 경제성을 높여야 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1메가와트급 조류발전 상용화 시스템 개발 과제에서도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고장 요인을 줄여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고정료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고요. 또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의 어떤 순밀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류발전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기술 표준화와 인증 체계와 같은 어떤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 구축도 필요하고요. 이를 위한 기반 연구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영국, 캐나다, 중국의 경우 조류발전으로 생산한 전기를 킬로와트아워당 400에서 500원 정도로 거래하고 있는데요. 200원에서 300원 사이에 거래되고 있는 해상풍력에 비하여 비싼 편이죠. 따라서 조류발전 보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단기적인 방법으로 발전 비용이 높은 도서지역에 우선 보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일부 도서지역의 경우 디젤 발전기를 이용하여 전기를 공급하는데요. 이 경우 발전 비용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조류발전의 조기 보급을 위하여 조류발전과 에너지 저장 장치를 연계한 융복합 시스템을 개발하여 조만간 실증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결국 도서지역에 먼저 보급하고 점차 기술을 안정화시키면서 경제성을 향상시켜 장기적으로는 대규모 확대 보급과 함께 2050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류가 센 곳은 위험합니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이런 바닷물의 흐름을 지혜롭게 이용하여 매우 어려운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고요. 현재는 이런 조류로부터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조류발전 기술이 더 성장하여 보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류발전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